대재앙의 시작이 중국에서 일어날 줄이야. 여기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기후 사태를 취재하기 위해 긴급 파견된 미국 기자가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넋이 나간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환경학을 전공하고 오랜 기간 동안 기후에 대해 연구해온 그녀조차 이런 일을 실제로 겪은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번 사태가 한국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란 사실입니다. 과연 지금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이 한국에 주는 영향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올리비아 헤이즈이고 올해 55살입니다. 저는 뉴욕 아파트 창가에 서서 어두워지는 하늘에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환경 관련 기사를 쓰는 저널리스트로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제 새 직장에 대해 걱정이 됩니다. 오늘 아침 상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올리비아, 내가 중국으로 가줬으면 좋겠어. 거기서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진실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라고 말했어요. 저는 창문에서 고개를 돌려 침대 위에 놓인 제 여행 가방을 보았습니다. 가방은 열려 있고 제가 짐을 싸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눈은 남편 마이클의 사진에 떨어집니다. 그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특히 이럴 때면 남편이 너무 그리워요. 제가 힘든 일을 할 때면 항상 저를 도와줬거든요.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진을 살며시 만지며 속삭입니다. 저는 여행 가방에 옷을 넣기 시작합니다. 짐을 싸면서 지금까지 내가 아는 것을 생각해봅니다. 중국의 폭풍과 홍수가 심하다는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제 직감으로는 뭔가 더 있는 것 같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미국과 아시아 사이의 큰 바다 위를 비행기로 날고 있습니다. 장거리 비행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 노트를 읽을 시간이 있습니다. 뉴스 보도, 과학 논문,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보낸 메시지를 살펴봅니다. 모두 극한의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도전에 대해 생각합니다. 중국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여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항상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하지만 전에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진실을 말해줄 사람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서 제가 왜 기자가 되었는지 기억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죠. 중국의 사태에 관한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면 전 세계가 알아야 하죠. 비행기 창밖을 내다봅니다. 해가 지면서 구름을 주황색과 분홍색의 아름다운 색조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소중하며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제일이 중요한 거죠.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가까워지면서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뜁니다. 긴장되지만 설레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일이 닥치든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저는 심호흡을 합니다.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되겠군요. 용감하고 현명하고 조심해야겠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직접 눈으로 사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일이라는 건 알아요. 비행기에서 내려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두껍고 약간 뿌옇게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중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표지판을 따라 짐을 찾고 입국 심사대를 통과합니다. 한 젊은 중국 남자가 출구 근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제 연락처인 류웨이입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듯 주위를 살핍니다. 헤이즈 씨. 제가 다가서자 그가 조용히 말합니다. 전 리웨이입니다. 중국에 온 걸 환영해요. 빨리 가야 해요. 보여드릴 게 많으니까요. 저는 그의 목소리에 담긴 다급함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을 나와 북적이는 베이징 거리로 걸어 나가면서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진실을 밝혀내고 이 중요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 두꺼운 공기가 벽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뉴욕과는 다른 향신료와 배기가스, 그리고 정확히 이름을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섞인 냄새가 났어요. 하늘은 옅은 회색이었고 안개 사이로 태양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영어를 잘 못해서 조용히 택시를 탔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스모그가 자욱한 하늘로 뻗어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자동차 사이를 오갔습니다.
모든 것이 바쁘고 약간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부서진 우산을 들고 비를 맞으며 힘겹게 걸어갔어요. 호텔에 도착한 저는 서둘러 짐을 풀었습니다. 1시간 후에 연락 담당자인 류웨이와 미팅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얼굴에 물을 뿌리고 다시 밖으로 나섰습니다. 류웨이는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찻집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택시는 오래된 건물이 늘어선 좁은 길에 저를 내려주었습니다. 저는 국수 가게와 작은 식료품점 사이에 있는 찻집을 찾았습니다. 가게 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차심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진 부스에 앉아 있는 류웨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20대 후반으로 예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그는 긴장한 듯 눈빛이 방 안을 이리저리 훑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웨이.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전 올리비아 헤이즈예요. 그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헤이즈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해요. 정부는 재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숨기고 있어요.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밝혀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더 말해봐요. 제가 그에게 재촉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녹차 한 잔을 마시며 류웨이는 마을 전체를 파괴한 북부 베이징과 텐진의 홍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그는 중국 서부 지역이 사막으로 변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극심한 기후 변화로 인해 위기에 처한 중국 서부 지역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제가 말했습니다. 류웨이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며칠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우리는 기차, 버스, 때로는 걸어서 전국을 여행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류웨이가 묘사한 재난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쓰촨성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텐트에서 생활하는 가족들을 발견했습니다.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집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이 마을은 가파르고 푸른 산 사이의 계곡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워야 할 곳이었지만 오히려 슬프고 부서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메모를 하고 있을 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주름지고 풍화되어 있었고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제발요. 그녀가 중국어로 말했고 류웨이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세상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해요.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을을 떠날 때 저는 그 약속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세상과 공유하기 위해 저를 믿고 있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류웨이는 휴대폰으로 긴급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읽으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그의 표정이 걱정스러워 물었습니다. 중국 서부 지역에 큰 일이 생겼어요.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그곳으로 가야 해요. 중국 서부 지역로 출발하면서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의 핵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위험 속으로 향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초록빛 들판은 메마른 갈색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기는 뜨겁고 먼지가 자욱해졌습니다. 마치 세상의 끝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사실 우리가 폭풍의 눈 속으로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제 경력에서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 중국 서부 지역 사막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프가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중국 서부 지역로 향하는 동안 저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제 옆에서 류웨이는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보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새로운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여행은 위험했습니다. 우리는 검문소를 몰래 통과해야 했고 실제 상황을 보지 않으려는 관리들의 눈을 피해 숨어야 했습니다. 고비 사막 끝자락에 가까워질수록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넓은 풀밭이 있어야 할 곳에 메마른 땅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세차게 불고 먼지가 날려 앞을 보기도 숨을 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저 멀리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어둡고 위협적인 거대한 먼지, 벽이 우리를 향해 곧장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안전한 곳을 찾아야 해. 당장. 저는 울부짖는 바람을 뚫고 류웨이에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러다 유목민들이 사용하는 원형 텐트인 오래된 유르트가 황량한 풍경 속에 홀로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지프를 타고 그곳을 향해 달려갔고 먼지 폭풍이 거대한 성난 짐승처럼 우리를 쫓아왔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간신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르트는 강풍에 흔들렸지만 굳건히 버텨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저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무리의 목동들도 그곳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밖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저는 목동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풀과 물이 부족해 가축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땅이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잡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대대로 내려온 그들의 삶의 방식이 사막의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다고요. 메마른 땅처럼 주름진 얼굴의 한 노인은 제 손을 잡고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이곳에서 살았어요. 이제 사막이 모든 것을 삼키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갑자기 유르트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얼굴에 먼지와 피를 뒤집어쓰고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댐이 무너졌어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댐이 무너졌어요. 유르트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이 먼지 폭풍의 한가운데서 홍수가 오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리웨이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에 담긴 두려움이 제 눈빛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날씨와 점점 커지는 사막에 대해 보고하러 왔었죠. 이제 우리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한 재난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울부짖고 모래가 대피소 벽에 부딪히자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폭풍, 즉 사막의 홍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기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이 땅을 영원히 바꾸고 있는 먼지와 물로 이루어진 폭풍에 대해 전 세계가 알아야 했으니까요. 밤은 점점 어두워졌고 폭풍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유르트에 모여 두려움과 생존의 필요성으로 뭉친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멀리 떨어진 뉴욕에 있는 제 집을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수첩에 손을 떨며 글을 쓰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이 이야기를 전하겠다고요. 집을 잃은 목동들, 먼지와 물로 찢겨나가는 땅, 진실을 알아야 할 모든 사람들을 위해. 밖에서는 바람이 야생동물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유르트 안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저는 계속 글을 썼습니다. 폭풍의 눈이 우리를 발견했고 우리는 폭풍의 자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밤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 우리의 이야기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존의 진짜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습니다. 댐이 무너지면 우리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폭풍우를 기다리며 아침이 오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댐이 무너졌다는 소식은 제 배에 주먹을 날리는 것 같았습니다. 위험하지만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리웨이와 저는 지프차에 올라타서 밤길을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재난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를 비추니 세상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사방이 물로 뒤덮여 마땅히 마른 땅을 덮고 있었죠. 집 조각, 나무 등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것들이 물에 떠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헬리콥터가 날아다니는 소리와 도와달라는 사람들의 외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무서운 영화에 나오는 것 같았지만 이건 현실이었어요. 갑자기 거대한 파도가 저희 지프차를 덮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기도 전에 우리는 도로 밖으로 휩쓸려 나갔습니다. 저는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으면서 온몸에 찬물을 느꼈습니다. 물과 싸우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제 인생의 사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네소타에서 눈 속에서 놀고 있는 어린 소녀의 제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설레고 긴장된 마음으로 첫 대형 뉴스를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마이클의 얼굴이었는데 우리가 함께했던 마지막 날처럼 저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팔과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싸울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무언가가 제 팔을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를 끌어올리는 강한 손이었어요. 제 머리가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이웨이를 봤어요. 그는 떠다니는 큰 통나무를 붙잡고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우리는 통나무에 매달려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통나무 위에 올라서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집들은 지붕만 드러난 채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거대한 막대기처럼 물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물 위에 올라가 팔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무에 매달려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리웨이와 저는 통나무를 타고 떠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수의 생존자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젖고 춥고 무서웠지만 모두 힘을 합쳐 안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밤새 통나무 위에 떠 있었어요. 춥고 피곤했지만 힘을 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 새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트 엔진 시동 소리였습니다. 한 무리의 현지 어부들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배를 타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용감하게도 위험한 물속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어부들은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 일행 모두를 배에 태워주었습니다. 육지로 향하면서 저는 침수 지역을 돌아보았습니다. 살면서 큰 사건은 많이 봤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모든 피해와 다친 사람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낯선 사람들을 구하는 어부들을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선한 존재인지 다시금 깨달았죠. 최악의 상황에서도 영웅은 항상 존재합니다. 해안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재난에 대해 알려야 했고 제가 본 용기와 친절에 대해서도 알려야 했습니다. 저는 피곤하고 몸도 아프고 옷도 아직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글을 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저널리스트가 된 이유입니다. 중요한 이야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글을 쓸 마른 곳을 찾으며 리웨이와 어부들, 그리고 이 끔찍한 밤 동안 서로에게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에게 조용히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알았습니다. 이 홍수와 그 홍수를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저는 베이징의 작은 호텔 방에 있는 책상에 앉아 키보드 위로 손가락을 날렸습니다. 중국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홍수와 먼지 폭풍, 그리고 제가 만난 용감한 사람들에 대해 전 세계에 알려야 했습니다. 타이핑을 하면서 집을 잃은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홍수 때 제 목숨을 구해준 용감한 가이드 리웨이도 생각났습니다. 중국 서부 지역의 텅 빈 초원을 가로지르며 울부짖는 바람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보고서는 지금까지 써본 그 어떤 보고서보다 방대했습니다. 단순히 악천후나 몇 건의 사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지구를 돌보지 않고 있는지, 정부가 어떻게 문제를 숨기려고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중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뉴욕에 있는 제 상사였습니다. 올리비아. 그의 목소리가 삐걱거리는 전화선을 뚫고 다급하게 들렸습니다. 내가 많은 일을 겪은 건 알지만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가야 해. 저는 피곤했지만 아직 제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의 문제로 인해 한국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 상사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주라는 섬에서요. 가서 확인해 보시겠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그냥 집에 가고 싶었지만 저는 동의했습니다. 저는 다시 짐을 싸서 베이징에 작별 인사를 하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수도인 서울로 가는 비행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기는 더 깨끗해졌고 사람들은 더 차분해 보였습니다. 중국에서 보았던 혼란스러움에서 벗어나 다른 세상으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서 새로운 가이드인 박지수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바다를 연구하는 과학자예요. 박지수 박사는 친절한 미소와 지성으로 반짝이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헤이즈 씨. 그녀가 제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중국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셔서 안타깝습니다. 여기서는 좀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서울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곧 우리는 제주도로 향하는 또 다른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서 박 선생님은 걱정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홍수로 인해 많은 양의 담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갔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 주변의 물고기와 다른 바다 생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제주도를 향해 하강하는 동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경치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푸른 언덕과 짙은 화산암, 새파란 바닷물이 사방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섬이었죠. 하지만 그 아름다운 표면 아래에는 섬의 천연 기념물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도착하자 박 박사가 저를 데리고 팀을 만나러 갔어요. 다른 과학자들과 현지 어부들,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아는 공무원들이 모두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지도와 차트를 보여주며 바다의 변화를 추적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한 젊은 과학자는 흥분한 듯 눈을 반짝이며 컴퓨터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변화가 물고기와 산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면 가장 중요한 지역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무리의 다이버들이 물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실험실에서 키운 작은 산호 조각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산호는 일반 산호보다 더 강하고 변화무쌍한 바닷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다이버들은 이 산호들이 자라서 물고기와 다른 바다, 생물들에게 집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해저에 심을 예정이었죠. 해변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쓰레기를 치우고 바다 거북이 알을 낳는 곳을 표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돕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과 바다가 주황색과 분홍색의 캔버스로 변해갈 무렵, 저는 박 박사와 함께 해변에 섰습니다. 그 장면의 아름다움은 제가 중국에서 목격했던 황폐한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고기나 예쁜 산호를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박 박사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고향,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미리 계획하면 큰 도전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희망의 불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그저 자연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제주를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희망에 대한 이야기, 주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보았던 것과 이곳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생각했습니다. 여기에는 전 세계가 들어야 할 교훈이 있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끔찍한 일들을 보았지만 재난에 맞선 용감한 사람들과 제주도의 결연한 사람들에게서 인간성의 최고도 보았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고인이 된 남편 마이클이 저와 함께하며 이 중요한 이야기를 전 세계와 나누라고 격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비행기에서 내려 제주도에 발을 내딛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주도는 아름다웠습니다. 눈을 돌리는 곳마다 놀라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누군가 산봉우리를 잘라낸 듯 높은 산들이 평평하게 이어져 있었어요. 해변은 눈이 아플 정도로 하얀 모래가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물. 제가 본 것 중 가장 맑고 푸른 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경치를 감상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가이드인 해양생물학자 박지수 박사가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왔어요. 인자한 얼굴에 활짝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에서 걱정이 엿보였습니다. 제주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헤이즈 씨, 그녀가 말했다. 더 좋은 환경에서 방문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해안을 따라 차를 몰고 가면서 박 박사는 그녀가 걱정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대홍수로 인해 많은 양의 담수가 제주 주변 바다로 유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짠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와 다른 바다 생물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작은 항구에 들렀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과학자, 고무장화를 신은 어부, 깔끔한 정장을 입은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주 바다를 살리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과학자가 그들이 사용하는 기계를 보여줬어요. 바닷물의 염도가 낮아지는 시기를 알 수 있는 기계였습니다. 그는 이 경보가 울리면 바다,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 무리의 다이버들이 물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상하게 생긴 산호 조각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는 이 산호들이 염도가 낮은 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특별한 산호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이버들은 죽어가는 산호를 대체하기 위해 이 산호를 수중에 심을 예정이었습니다. 해변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쓰레기를 치우고 일본으로 구역을 표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 박사는 이 사람들이 지역 자원봉사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알을 낳는 곳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 박 박사와 저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에 섰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본 섬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 아름답고 푸른 물속에서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헤이즈 씨, 이건 단순히 물고기나 예쁜 산호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박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을 구하는 일이었어요. 제주 사람들은 바다에 의존했습니다. 바다는 그들의 역사, 문화,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바다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은 곧 그들의 세상 전체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파도에 반짝이는 마지막 햇살을 바라보며 저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국에서는 너무나 많은 파괴와 슬픔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제주에서는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자, 어부, 공무원, 일반인 등 모두가 힘을 보태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용감하고 열심히 일하는 제주도의 사람들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박 박사의 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섬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에서 벗어난 이곳의 별들은 정말 밝아 보였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에서, 그리고 이곳 제주도에서 보았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 그들이 저와 나눴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집에 돌아가면 제 앞에 큰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이야기들을 전달해야 했죠. 그날 밤 눈을 감고 저 멀리 해안가에 잔잔히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쓴 기사 중 최고의 기사를 써야겠다고요. 중국의 재난과 제주도 사람들의 용감한 싸움을 전 세계에 알려야겠다고요. 가끔 잠들기 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진실을 말하고 희망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하려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발로 차고 밀면서 헤엄쳐 올라오려고 했지만 물살이 너무 세더군요. 물은 저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